현재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겨온 교육 시스템과 국민의식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여고생의 발언 하나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제2의 쇼와 충격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쓰나미보다 더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 정부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여고생의 충격적인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단정하게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원래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야. 저와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계셨죠. 젓가락을 움직이던 손이 할아버지의 말이 끝날 즈음엔 잠시 멈춰 있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저는 도쿄의 명문 사립여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이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저는 괜히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는 원조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창밖을 보며 관심 없는 척했죠.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 댄스를 따라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러 다니는 동안 저는 혼자 집에서 책만 읽었어요. 그게 더 세련된 취향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솔직히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죠. 어느 날 집에서 공부하던 중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어머니의 방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외출 중이셨고 물병을 찾다가 우연히 드레스룸 안쪽 깊숙한 곳에 있던 상자를 발견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제 손끝이 뚜껑에 닿는 순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열어보니 화려한 자수가 놓인 옷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선명한 색상, 금색 실로 수놓아진 소매, 그리고 섬세한 꽃 무늬까지.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 옷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아래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어머니와는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오려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자신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숨겨두셨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 때 이 주소로 꼭 가봐.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봉투에는 서울 종로구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한글로 쓰여 있었죠.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더 이상 장난처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나라, 어머니의 고향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며칠 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는 발표가 났어요. 교실은 술렁였고 저는 괜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친구들이 신이 나서 떠들 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번 여행이 평범한 관광이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비물을 챙기면서도 저는 어머니가 준 주소가 적힌 봉투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뀔 거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걷히고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낡고 시끄러운 거리, 어수선한 분위기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웅장한 천장과 너무나 깔끔한 시설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했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제일 먼저 다가온 건 최첨단 안내 로봇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동 안내 로봇이 4가지 언어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어도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구사했죠. 친구 하루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진짜 한국 맞아?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것 같은데? 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은 선명하고 세련되었으며 모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화장실을 찾으려다 로봇에게 말을 걸었는데 마치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서 잠시 놀랐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유미야, 우리 먼저 가자. 친구 마코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입국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심사 역시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심사관은 친절한 미소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게 왠지 마음에 와닿았죠. 짐을 찾아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러 온 한국인 가이드가 밝은 얼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이드 이진호입니다.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진우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고 첫인상부터 친절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어요. 지하철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으로 깔끔했고 의자와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연결됐어요. 안내 방송도 일본보다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렸고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후진국이라고? 오히려 도쿄보다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서울의 풍경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어요. 탁 트인 대로 세련된 디자인의 고층 빌딩, 곳곳에 자리한 공원과 현대적인 거리 풍경까지. 할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말이 머릿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민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를 봐도 뒤처진 나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기 봐, 유미. 저 빌딩 디자인 정말 멋있지 않아? 옆자리에 하루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할아버지의 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후 첫날 일정은 명동 쇼핑이었습니다. 번화가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세련된 쇼핑몰, 최신 디지털 기기로 가득한 전자상가,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까지. 친구들은 한국 화장품을 사느라 바빴지만 저는 그저 주변을 관찰하기에 바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니? 주소 잊지 않았지? 짧은 메시지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낯선 글씨였지만 어딘가 정성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 방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그 주소를 찾아가 봐야겠다. 이제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어머니가 감춰왔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친구들이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서울지도 앱을 열어 어머니가 준 주소를 검색했어요. 종로구 북촌, 그곳은 서울의 전통 한옥마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만 말하고 내일 오후에 혼자 그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경복궁을 관광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전통 건물들, 넓은 뜰,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역사의 흔적들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가이드 진우 씨가 조선 왕조의 역사를 설명할 때마다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이 정무를 보던 곳입니다. 500년 역사의 중심지였죠. 진호 씨의 말에 저는 유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왠지 모르게 이 모든 것이 제게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후 친구들과 잠시 헤어져 종로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 내려 구글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번화가를 벗어나자 점점 골목길이 좁아지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북촌이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을수록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높은 빌딩과 자동차 소리가 사라지고 돌담길과 기와지붕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종로구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인데도 어딘지 고요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길은 점점 좁아지고 골목은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낮은 담벼락과 나무 대문이 이어지는 골목 끝, 낡은 한옥 한 채 앞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대문 앞에 작은 명패에는 정가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성이 정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다나카 미카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의 본명은 정수진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한 어머니의 오래된 여권을 통해서였어요.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나카 유미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주소를 전해주셨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천천히 대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어머니와 똑같은 눈매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말하셨습니다. 기다렸단다, 유미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인지는 몰랐지만 이분이 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어요.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 한가운데 매화나무가 서 있었고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조용히 흔들렸어요. 마당은 작았지만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고 오래된 돌길과 작은 연못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다리가 떨려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찻잔에 담긴 녹차는 향기로웠고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의 쌍둥이 동생 정수연이란다.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모의 목소리는 어머니와 비슷했지만 한국어 억양이 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겐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일본 유학 중에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는 고아였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그 진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많이 놀랐지? 내 얼굴을 보니 정말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구나.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이모는 저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왜?
어머니는 한 번도 이모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어요. 이모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오늘 내가 온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지. 대청마루 위에서 마주한 수연 이모는 제게 어머니의 과거를 들려주셨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던 저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연 이모의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내 어머니 이름 미카는 원래 내 동생 이름이기도 했단다. 우리 둘 다 서울에서 자랐고 같은 대학에서 전통 의상 디자인을 공부했어. 한마디 한마디가 생소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어요. 이모는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한복을 만들어 왔어. 할머니도 어머니도 모두 명장이었지. 그 솜씨를 물려받은 건 내 어머니였단다. 내 나이 때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거든. 이모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이모가 한복을 입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제가 알던 어머니와 달랐어요. 눈빛이 생기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했죠. 너희 어머니는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였단다.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재능이었지. 대학 졸업 작품전에서는 대상을 받기도 했어. 일본에 유학을 간 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였어. 이모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는 1990년대 초반 일본 교토의 전통 직물 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떠났다고 해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지식도 많고 넓은 세계를 보는 시각도 있었지. 내 어머니와는 정말 잘 어울렸단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 쪽 가문은 한국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걸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어머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복잡했어. 역사적인 이유로 편견이 심했지. 내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강했단다. 결국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국적, 이름, 심지어 디자인에 대한 꿈까지도요. 정수진에서 다나카 미카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어.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사진으로만 전해 들었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단다. 이모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편견 어린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이모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어 제 앞에 내놓았어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만든 스케치북과 전통 의상 디자인 도안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심한 붓터치, 고운 색감, 그리고 자필로 적힌 설명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업이야. 그땐 울면서도 담담했단다. 내가 태어난 뒤로는 연락을 끊었지만 언제나 널 생각했어. 사진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지. 도안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세밀한 스티치 하나까지 섬세하게 개선된 디자인들,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런 재능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저는 무릎 위에 펼쳐진 어머니의 그림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이 모든 걸 듣고도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요. 무겁고도 따뜻한 진실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죠. 이모. 어머니는 왜 저에게 이 모든 걸 숨기셨을까요? 제 질문에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였겠지. 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본에서 완벽하게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이 필요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어쩌면 내 어머니도 내가 진실을 알길 바랐던 게 아닐까. 이모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 주소를 건네주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진실을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는. 이모는 저를 한 방으로 이끌었어요.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책들이 정리돼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진 속 어머니는 제가 아는 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대학 졸업 패션쇼 때 찍은 사진이야. 그녀가 디자인한 한복으로 본인이 직접 모델이 되었지.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단다. 사진 속 어머니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런웨이를 걷고 있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그 디자인이 지금 보아도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재능에 새삼 놀랐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아버지를 만났군요. 제가 말했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원래는 1년 계획이었는데 운명이란 게 그렇지. 내 아버지와 만나면서 모든 계획이 바뀌었단다. 이모는 책장 한쪽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 내 어머니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단다. 앨범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와 이모가 어릴 적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쌍둥이라서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웃는 모습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더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점점 조여들었어요.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한복을 직접 입고 패션쇼 무대에 오른 모습, 이모와 함께 인사동 거리를 걷던 사진. 어머니는 그 안에서 생기가 넘쳤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어요. 어머니가 대청마루에서 붓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모였어요. 두 분 다 밝게 웃고 계셨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서예도 잘하셨군요. 그래, 내 어머니는 무엇이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어. 서예, 자수, 디자인. 모든 면에서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 이모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 보여주시던 그림 솜씨가 생각났어요. 학교 미술 숙제를 도와주실 때면 어머니의 손끝에서 놀라운 작품이 탄생했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그런 재능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지우고 싶었던 거겠지. 새로운 삶을 위해선.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더라. 내가 이곳에 와준 것만으로도 내 어머니는 위로받을 거야.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일본 유학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교토의 전통직물 공방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와 함께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엄격했고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받은 사진이었어. 그 후로 정식 결혼 소식만 들었고 너의 출생 소식도 간접적으로만 알게 됐지. 방을 나서기 전 이모는 저에게 어머니의 손편지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한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유미야, 언젠가는 내가 이걸 읽게 될 줄 알았어. 넌 일본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피도 흐르고 있어. 너는 나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저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무너지는 동시에 세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순히 일본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안에 한국인의 혈통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모,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요. 이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좀 더 앉아있자꾸나.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단다. 그렇게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명동역 근처 큰 도로에서 신호등 앞을 지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코너를 돌며 저를 스쳤고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아스팔트에 무릎이 부딪히며 뜨거운 통증이 퍼졌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들고 있던 음료수는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통증보다 더 큰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행인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저는 그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고개를 들자 감색 셔츠를 입은 또래의 청년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근처 약국이 있어요. 같이 가드릴게요. 처음 보는 사람의 도움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는 일본인인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유창한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관광 중이신가요? 네, 학교 수학여행으로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준호라고 소개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죠. 그의 일본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자란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약국으로 함께 가는 동안 준호는 저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의 말에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이모를 만나고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 준호의 말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머니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국에 도착해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가 사온 약으로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그렇게 큰일 아니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 다쳤다면 도와야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숙소가 어디세요? 혹시 같은 방향이라면 함께 가도 될까요? 명동 근처 호텔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준호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집도 그쪽 방향이에요.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남산타워예요. 밤에 보면 정말 예쁘죠.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본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한 인파,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그는 택시를 잡아 제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혹시 서울에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쪽지에는 그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이모와의 만남,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준호의 친절까지. 무릎은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쩌면 준호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가졌던 오만한 편견들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제가 처음 겪는 인간적인 연결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휴대폰으로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모를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돌아가면 꼭 얘기해요. 몇 분 후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고맙다, 유미야.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삶에 새롭게 열린 세계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북촌에서 받은 어머니의 손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낯선 글씨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지금껏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저에게 남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진심을 말하는 용기를 잃지 말렴. 그 편지를 가방 깊숙이 넣은 뒤 저는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서요. 친구들은 쇼핑을 하러 명동으로 갔지만 저는 조용히 고궁을 거닐고 싶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전통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 속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처음이었어요. 경복궁 안향원정이라는 연못정자 앞에 서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데 문득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소처럼 편안했어요. 어쩌면 이곳에 대한 기억이 제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돌계단을 오르던 중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 씨, 여기 계셨군요. 고개를 돌리자 박지민 씨가 서 있었어요. 이모가 소개해준 어머니의 옛 제자였던 분입니다. 그는 곱게 짠 전통 무늬의 스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모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의 강인우트와 함께 보관하던 물건입니다. 지민 씨에게 스카프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강인우트라고요? 네, 당신 어머니는 제가 대학생일 때 잠시 특강을 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직물 비교 강의였죠. 그때 교수님의 열정과 지식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했답니다. 어머니가 교수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지민 씨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는 교환 교수로 잠시 한국에 돌아와 강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저의 출생 직전이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학생들 사이에선 열정적이고 자상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시각이 놀라웠죠. 지민 씨가 건네준 노트를 받아든 순간 저는 책 속에서 익숙한 필체를 발견했어요. 단정하고 정갈한 한글. 문장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 중간중간에는 섬세한 직물 스케치와 디자인 도안이 그려져 있었어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말이라며 지민 씨가 말했어요. 미술과 패션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 말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언젠가 제가 이 모든 걸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수학여행이 결정되었을 때 저에게 이모의 주소를 건네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길 지민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당신은 한국에서도 환영받을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리고 이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은 아버지와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날,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진실, 이모와의 만남, 준호와 지민 씨의 다정함까지.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버지에게 이 모든 걸 말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과거나 한국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한국 비하 발언에도 침묵하셨죠. 그게 어머니를 보호하는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는 동안 전철은 어느새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한국적인 이목구비, 감춰진 슬픔이 어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어요. 많은 것을 보고 왔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모든 세월을 참아오셨을까?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며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께는 말씀드렸어요.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몫이야, 유미야.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간간히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덮으셨어요. 예상보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이모도 만났어요. 엄마의 진짜 이름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될 줄은 알았지만 막고 싶었던 내 마음도 있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다니. 아버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던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완고함도 이유였지. 우리가 결혼할 당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 내 아버지는 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국가 간의 오래된 갈등과 편견 속에서 상처받았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뿌리, 제 뿌리를 부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 엄마랑 같이 한국 전통 의상을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포기한 꿈 저라도 이어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겠지. 엄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날 밤 늦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 아버지의 위로하는 목소리.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아버지도 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미야, 우리 오늘 함께 시장에 가자. 한국 요리를 해볼까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한국을 언급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냄새 속에서 처음으로 집이란 걸 느꼈어요. 아버지도 조용히 식사를 하시다 말하셨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수진아, 넌 역시 한국 사람다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옆에 앉은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든 글자야. 백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라고 만든 글자지. 정말 아름다운 글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동그란 모양,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신기했어요. 어머니는 하나하나 발음을 알려주셨고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모가 계신 곳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엄마가 배웠던 것들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내 곁에서 도울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글자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엄마처럼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돌아오신 아버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결심한 듯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미야, 내 할아버지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구나. 하지만 괜찮아.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의 편에 서주시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으셨을까요? 2달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원서를 검토해 주시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두려움보다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의 뿌리, 저의 진심, 그리고 저의 새로운 꿈.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 돌아온 미소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어요. 이모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어머니도 조금씩 이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서울을 방문할 날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한글 공부를 이어갑니다. 어머니의 손편지에 적힌 말처럼 저는 이제 진심을 말할 용기를 갖게 되었으니까요.